국내외 경제 이슈를 알기 쉽게 쏙쏙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금요일의 남자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미국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11월에 미국 대선이 있는데 공화당의 경선 과정이 펼쳐지고 있는데 그 자체에도 좀 관심이 크더라고요. 일단 세계가 왜 주목을 하고 있는지부터 짚어볼까요? 예, 그 새해가 돼서요. 그 세계의 유수 일간지, 그다음에 주간지라든가, 그다음에 여러 가지 싱크탱크들에서 이구동성으로 나오는 이야기가 있어요. 네. 2024년에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은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으로 당선될 가능성이다. 예. 그러니까 어느 한 나라의 대통령이 그 당선이 되는 걸 두고서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호들갑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요. 긴장을 하고 있느냐. 예. 이걸 위해서는 우리가 좀 시간 지평을 크게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이 만들어낸 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국제 안보 시스템이라든가 국제 경제 시스템은 말할 것도 없고요. 뭐 문화, 생활, 의료, 보건 할 것 없이 미국이 어떤 그 세계를 이끄는 지도국의 역할을 해가지고 맹그러진 질서가 지난 70년의 질서였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트럼프라고 하는 존재가 의미하는 바는 이 70년간의 경향을 뒤집는다. 다시 말해서 세계 질서라고 하는 게 지금까지 70년간 떠받치고 있었던 미국이라는 기둥이 사라지거나 거의 와해될 수 있다라고 하는 아주 큰 의미를 가진 사건이에요. 예. 그래서 트럼프가 대통령이 당선되는 것이 지금 초미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 참 이 결과를 어떻게 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일단 공화당의 첫 경선 지역이 아이오와주 코커스였는데 예. 트럼프 전 대통령이 압승을 했더라고요. 예. 이 결과가 굉장히 뼈아프겠어요. 그렇습니다. 걱정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예. 그리고 이게 한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다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예. 그러니까 작년 초까지만 하더라도 그 2위 후보가 있습니다. 드산티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네. 비슷하게 나왔었어요. 이 조사를 하면은요. 근데 작년 하반기부터 이 미국의 지식층들이 트럼프를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원래 미국 지식층들은 트럼프를 굉장히 싫어하는 비토 세력이었는데 예. 이 사람들이 지금 바이든 대통령에 대한 문제가 너무 이게 크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바이든을 물리치려면 어쩔 수가 없다라고 해서 급속하게 지금 트럼프를 쏠림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구관이 명관이다. 뭐 예, 이런 겁니까? 그래서 이 정도로 벌어질 줄은 몰랐다라고 하는데 예. 과연 지금 크게 벌어진 게 지금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변이 없는 한 그러면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화당의 대선 후보가 될 가능성이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그런 예측이 압도적입니다. 아, 그렇군요. 만약에 그럼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세계 경제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앞서 70년간 이제 세계 질서가 유지돼 왔는데 이게 완전히 이제 뒤집히는 순간이 올 거다. 그런 점을 좀 여러 곳에서 걱정을 하고 있다라고 예. 말씀해 주셨는데 지각 변동까지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단어가.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선 제일 가깝게 터지는 거는 그 트럼프가 이 사람 구호가 아메리카 퍼스트잖아요. 그렇죠. 미국이 제일 먼저다. 그러니까 지금 무시무시한 이야기가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10%를 올리겠다. 이제 더 이상 그러면 미국은 자유무역 국가가 아니게 되는 건데 그러네요. 미국이 수입을 이렇게 줄이겠다 또는 수입을 위축시키겠다는 얘기는 세계 경제 규모에 엄청난 충격을 가져오겠죠. 큰 수축이 될 테고 예. 특히 우리나라 같이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 같은 경우에는 그 큰 타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 그 다음 문제들도 있죠. 이를테면은 지금 기후위기 문제 같은 어떤 그 세계 경제가 풀어야 될 굵직굵직한 문제들이 있는데 예. 트럼프는 기후위기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거나 어떨 때는 부인하는 이야기도 서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 지도력을 크게 발휘해도 될까 말까 하는 문제인데 네. 이 문제에 대한 문제도 이 입장도 쇠퇴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가깝게는 지금 기업 경영이라든가 이 그 자본시장에서 ESG 경영 같은 게 굉장히 크게 자리를 잡아가는데 예. 트럼프가 자리를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은 이게 크게 후퇴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이 외에도 뭐 일파만파라는 말이 부족할 정도로 예. 크게 지형이 바뀔 가능성이 높죠. 미중 관계도 안 좋았잖아요. 고래 싸움에 그렇습니다. 새우등 터진다고. 우리가 그 싸움에서 얼마나 큰 피해를 받습니까? 그렇습니다. 미중 관계도 더 나빠질 가능성도 있는 그렇습니다. 거네요. 이 예. 미중 관계의 그 어떤 이 조짐은 있었습니다만은 결정적으로 악화시킨 게 왜 첫 번째 트럼프 정권 때였잖아요. 예. 그러니까 트럼프 정권 때는 근데 1기 때는 그나마 이거를 갖다가 가로막는 그 비서진들 보좌관들이 있었어요. 네. 너무 그렇게 중국이랑 힘하게 나가면 안 된다. 근데 트럼프 정권 말기에 대부분 잘렸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트럼프 정권 2기가 되면은 더욱더 심하게 폭주할 것이다라고 하는 예상이 많거든요. 예. 그러니까 더 관계가 험악해질 가능성이 크죠. 제 기분도 험악해지네요. 앞서 소장님께서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라고 했는데 네. 만약에 트럼프 대통령이 또다시 대통령이 정말 된다면
우리 경제 어떤 영향을 구체적으로 받게 되는 겁니까? 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지금 가장 발등에 불 떨어진 거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문제가 아닐까 해요. 바이든 정권 때 인플레이션 감축법 이야기를 해가지고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미국에서 어떤 전기 자동차라든가 배터리 같은 부분에서 특혜를 입기 위해서 많은 보조금을 준다는 약속을 했었잖아요. 미국 예. 정부가.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지금 굉장히 많은 투자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지금 트럼프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없애겠다라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어요. 예. 그럼 이 최악의 경우에는 어떻게 되느냐? 좀 험한 말을 쓰자면은 네. 미국이 먹고 튈 가능성도 없지 않죠. 먹튀. 그렇죠. 우리나라 기업들은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믿고 굉장히 큰 규모의 투자를 했는데 예. 막상 약속한 보조금은 나오질 않게 되고 예. 그래서 한 예로 지금 그 트럼프가 공화당에서 호조를 보이고 있으니까 지금 제일 크게 그 하락한 주식 중에 하나가 중국 전기차 주식이에요. 예. 이런 전기라든가 이런 산업이 타격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불안해해야 할 만한 지점인 거죠. 아니 우리 기업들이 사실 미국 시장에 투자한 것도 100% 자의라고는 볼 수 없는 상황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그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예. 아 참. 그러면 반대의 경우도 생각을 해보자고요. 지금 여론조사를 보면 바이든 현재 대통령과 그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좀 팽팽한 것으로 나오거든요. 네. 지금까지는 트럼프가 대통령이 됐을 경우를 저희가 좀 가정을 해본 거고, 그럼 만약에 바이든 대통령이 재선에 성공하면 어떤 영향을 또 우리는 받는 겁니까? 아마 지금 미중 관계는 트럼프하고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될 가능성이 큰데요. 네. 이 디리스킹이라고 하는 말이 얼마 전부터 유행을 했어요. 미국하고 중국의 사이를 이제 끊어버리겠다 해서 디커플링이란 말이 굉장히 지금까지 유행을 했었는데 네.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막상 해보니까 바이든 정권 들어와서 미국 중국 간의 관계를 갖다가 끊어버리려고 하다 보니까는 너무 복잡한 문제가 많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현상 유지 내지는 미중 관계의 어느 정도의 그 개선 이런 기조로 나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되면은 지금 현상 유지가 그대로 되면서 리스크 부분은 조금 줄어드는 그런 좋은 영향도 있겠죠. 예. 하지만은 그 또 다른 면에서 보자면은 그 바이든도 그 미국 자국 중심주의의 정책을 하는 건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뭐 그렇게 큰 차이가 있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아 그렇군요. 이러나 저러나 우리는 힘들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경제에 영향을 받는데 안보에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일단 바이든 대통령 시절에는 한미일이 착 이렇게 밀착했잖아요. 예. 그런데 트럼프 전 대통령 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뭐 방위비 분담금 폭탄을 예. 남기기도 하고, 만약에 트럼프가 다시 대통령이 된다면 예. 그 안보 측면에서도 상당한 영향을 받을 것 같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아까 트럼프가 그 70년 동안의 기조를 뒤흔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예. 그중 하나는 미국의 고립주의로 되돌아가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왜 세계의 경찰 역할을 해야 되느냐? 예. 우리 돈도 없는데 그렇죠. 이런 입장입니다. 예. 그러니까 여기서 우선 우리에게 방위비 분담을 크게 요구할 가능성이 높죠. 이거 방위비라고 하는 거는 워낙 덩치가 크기 때문에 네. 이 돈이 정부 돈으로 뭉텅이로 나가기 시작하면 충격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이 안보 부분에서 북한에게 좀 더 많은 재량을 줄 그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김정은 위원장을 똑똑하다 이렇게 평가하기도 막 그러니까요. 예, 트럼프가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될 경우에는 이 북한 정권에 더 많은 재량을 주게 되면 한반도에서의 위험이나 불확실성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김정은 정권이 어떤 행동을 하게 될지, 그리고 이거를 그 통제를 가할 수 있는 가능성도 굉장히 네. 줄어들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대응해야 될 불확실성 때문에 여러 가지 눈에 보이지 않는 한국 경제의 비용들이 더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고 저 경우에도 대비해야 되는데 이런 격변기에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됩니까, 우리는? 우리가 지금 기억을 해야 될 게 있는데요. 네. 지난 70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 경제가 이렇게 급성장을 할 수 있었던 제일 중요한 계기는 예. 이 70년 동안의 질서 속에서 굉장히 특권적인 위치에 있었어요. 특히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그런데 트럼프의 기본적인 노선은 이 70년 동안 한국의 특권적인 위치를 아예 인정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에 가깝습니다. 그럼 우리가 70년 전에 원점으로 되돌아가 가지고 이런 종류의 질서에는 우리가 어떻게 적응을 할 것이냐, 새로운 전략을 좀 짜나가야 될 필요가 있겠죠. 그런 전략들을 이제 계속 저희 방송 함께 하시면서 계속 조언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갈게요. 홍해로 가보겠습니다. 일촉즉발의 상황입니다. 예멘의 친이란 반군 세력 후티가 이제 홍해로 오가는 민간 선박에 대한 공격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 인터뷰에서 소장님께서 가장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짚어주셨는데 그게 현실이 된 상황이고, 설상가상으로 홍해의 긴장 상황이 우리 경제에 좀 상당한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습니다. 짚어주세요. 예, 지난번에 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는요. 예.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은 저 가자 지구라고 하는 건 지중해에 붙어
붙어 있잖아요. 근데 가장 두려운 사태는 이 전쟁의 확전이 인도양으로 갈 가능성입니다. 예. 지금 통해를 말씀을 하셨는데요. 홍해 말고 하나가 더 있죠. 그 아라비아 반도의 동쪽에 보면 페르시아만이 있죠. 네. 이 홍해하고 페르시아만은 같은 그 긴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봐야 되는데 예. 여기에서 긴장이 발생을 하게 되면은 석유 가격이라든가 물류라든가 이 원자재 가격에서 큰 충격이 오게 될 거다. 그리고 우리나라가 특별히 거기에 취약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었었어요. 네. 근데 지금 이게 현실화가 된 게 홍해 끝자락에서는 지금 후티 반군하고 미국, 영국이 교전을 주고받고 있고요. 페르시아만에도 문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 호르무즈 해협이라고 한 걸 저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예. 아주 좁습니다. 그 폭이 40km밖에 안 되는데 여기서 이란이 미국 상선을 납포를 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될 경우에는 우리나라가 원유 수입에서 가장 많이 의존하고 있는 부분이 이 호르무즈 해협 부분이거든요. 네. 여기에서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우리나라 석유의 어떤 수급에 차질이 있을 수 있는데 예. 저희가 일단 한 200일 정도의 그 비축분을 가지고 있어요. 석유라든가 석유 관련 제품들을. 예. 그러니까 당장의 문제가 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분쟁이 장기화가 되면 얘기가 달라지겠죠. 또 홍해 부분에서도 여기서 물류가 속도가 늦어지거나 하게 되면은 우리한테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아, 그 200일 비축분 때문에 우리 정부는 큰 영향이 없을 거라는 전망이 당장은 나왔던 그렇습니다. 거군요. 예, 근데 이게 길어지면 문제가 된다. 저희가 그래픽 하나 더 준비했는데 보시겠습니다. 수에즈 운하를 이용을 못하게 되면은 이제 아프리카를 대륙을 돌아서 이동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건데 예. 지금 그래픽 나가고 있어요. 예. 유통의 효율성이 생명이잖아요. 예, 지금 그렇습니다. 산업의 영향이 클 거라고 또 말씀도 해주셨고 예. 더 큰 위기는 말씀하셨듯이 에너지나 뭐 원자재 가격 상승을 또 꼽기도 합니다. 예. 우리나라 피해는 더 클 수밖에 없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도 좀 짚어주세요. 지난 2021년에 예. 에버기븐호라고 하는 아주 큰 배가 이 수에즈 운하를에서 좌초가 돼가지고 막아버린 적이 있었습니다. 네. 딱 거기에 딱 꼈잖아요. 예, 딱 끼어버렸습니다. 예. 그때가 하필이면 또 팬데믹 때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세계적인 어떤 물류가 위험을 받고 가치 사슬이 끊어지는 위험이 있었는데 그런 일까지 발생을 하니까 유럽하고 아시아의 물동량이 굉장하거든요. 네. 근데 여기에 유럽하고 아시아가 통과하는 그 병목 지점이 바로 이 수에즈 운하란 말이에요. 여기가 막혀버리니까 예. 3개월씩 배가 지체가 됐어요. 그러면 이때 운송 비용이 올라가죠. 그러니까 그게 물가로 전이가 되죠.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을 또 부추긴 측면이 있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걸 피하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프리카 희망봉으로 예. 그게 17세기로 되돌아가가지고 희망봉을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데 말은 희망봉인데 우리에게는 희망봉이 절망봉이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게 물류비용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니까 또 타격을 받게 됩니다. 아. 더 위험한 일이 있었는데 네. 1967년에 이집트가 수에즈 운하를 아예 봉쇄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이스라엘하고 전쟁 때문에요. 네. 그런데 이 봉쇄가 무려 8년을 갔습니다. 야, 오래 갔네요. 지금 예, 8년이면. 저 아주 어렸을 때 일인데 네. 1975년까지 이 봉쇄가 갔었어요. 1970년대에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하이퍼 인플레까지 나타나는 나라들이 있었는데 예. 이 고도의 인플레이션의 중요한 원인 중에 하나가 이 수에즈 운하가 막혀가지고 원가 인상이 되는 이 희망봉까지 돌아가야 되니까. 아이고. 뭐 이건 너무 나간 얘기가 될 수 있는데 예. 하여튼 이 원가 인상하고 원자재 또 석유의 수급 문제 복합적인 영향을 가져온다는 것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수에즈 막히니까 인플레이션 크게 오더라라고 짚어주셨는데 과거 사례로. 근데 최근에 좀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좀 완화되는 흐름을 보였잖아요. 그럼 네. 이게 또 완전히 뒤집힐 수도 있는 그런 이슈입니까? 그렇습니다. 그 수에즈 운하가 어느 정도 중요하냐면은 예. 전 세계 무역량의 12%가 이 수에즈 운하로 지나가요. 근데 수에즈 운하 지나가면 뭐 합니까? 그 홍해에서 그 후티 반군이 막고 있고 여기서 이러고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벌써 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데 올해 들어와 가지고 1월에 이 후티 반군의 존재 때문에 네. 수에즈 운하로 들어가는 배가 지금 한 30%가 줄어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도 이렇게 되면 계속 희망봉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얘기니까 어떻게 될 거냐. 거기다 호르무즈 해협으로 빠져나오는 이 원유의 수급에도 차질이 생긴다면은 예. 우리 한국 같은 경우에는 그럼 어디서 석유를 가져올 것이냐 하는 문제들 복합적으로 생겨나겠죠. 그런 부분을 짧게 조금만 더 짚어주세요. 지금 저희 시간은 다 됐는데 1분 더 예. 주세요, PD님. 예. 그 앞서 우리나라는 뭐 200일분에 뭐 비축분이 있다고 해서 걱정이 없다고 하지만 이게 장기화되면 문제라고 지적을 해주셔서요. 예. 유비무환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가 뭘 대비해야 되는지 짧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그 당연히 중동 국가들하고 문제가 되니까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었잖아요. 네. 그래서 베네수엘라로 돌렸습니다. 이거는 지중해로 들어오니까요. 네. 우리나라도 이 너무 중동에서 이 페르시아만으로 오는 석유에만 의존하지 말고 네. 다른 수입처를 알아보는 일이 지금부터 필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부터 시작해도 좀 늦은 게 아닌가. 예. 지금부터 빨리 시작해.
시작하시면 좋겠습니다. 홍기빈 글로벌 정치경제연구소장이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